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세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밋은 이제 1시간 더 남았지만 이번 서밋은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필요한 내용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를 위한 AWS 스토리지 최적화 방안을 말씀드릴 저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정원진이고요.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우진님과 함께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뒷부분, 우진님이 진행할 부분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성능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세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업무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규모의 기계학습부터 재무 모델링, HPC,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워크로드에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하고 큰 영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고성능 워크로드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빠른 액세스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가 해당이 되고요. 이는 스토리지를 1개 이상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요즘 이제 대용량 데이터 세트로 인해서 이제 모델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컴퓨팅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크게 발전한 GPU 및 이제 AI 전용 칩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제 현대 사회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은 이제 데이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클릭, 모든 거래, 모든 센서의 판도값 등이 이런 정보의 홍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통찰력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가 스토리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컴퓨팅, 오른쪽이 스토리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로딩인데요. 네, 고성능 워크로드는 이제 여러 가지의 분석이나 모델 구축을 위해서 공유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스토리지의 성능이 작업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 간격으로 모델의 상태를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시스템 장애 시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체크포인트에서부터 로드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효율성을 올린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경우에도 이제 빠른 읽기 쓰기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 저장 과정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나 이제 학습된 모델을 저장하는 단계고요. 역시나 필요한 경우에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고객분들이 이제 보통 AWS를 통해서 이제 컴퓨팅을 확장하는 것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콘솔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바로 성능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컴퓨팅을 확장함에 따라서 워크로드의 성능이 그림처럼 선형에 가깝게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지의 성능이 컴퓨팅 성능처럼 동일하게 계속 확장이 되어서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스토리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팅 비용의 약 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스토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스토리지의 성능을 극대화해서 컴퓨팅의 ROI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컴퓨팅보다 이제 훨씬 적은 비용을 차지를 하지만 스토리지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는 낭비되는 컴퓨팅 비용을 꼭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페이지에서 고성능 스토리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스토리지를 선택할 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3가지 주요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콜입니다.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고요. AWS에서는 기존에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량입니다. 초당 읽기 쓰기 가능 데이터량과 초당 처리 가능한 연산수, 즉 TPS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TPS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파일이나 오브젝트의 처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연 시간입니다. 파일 작업의 왕복 소요 시간이고요. 이제 IOPS나 처리량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반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개략적인 고성능 워크로드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AWS에서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처음부터 워크로드가 시작이 되었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서 이제 그 스토리지로 S3를 활용하는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사용 중인 이런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스토리지 구성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션에서는 FSX 러스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3는 사실상 이제 무제한의 용량과 처리량을 제공을 하고요. 사전 프로비저닝이나 용량 계획 없이도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병렬화해서 밀리초 단위의 지연 시간으로 이제 초당 기가바이트 또는 테라바이트의 처리량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뛰어난 내구성, 가용성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제가 용이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특정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이제 S3는 데이터 레이크 구축 시에 이제 최적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원시 형태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저장소인데요. S3의 이런 무제한적 확장성, 유연성은 정형, 반정형, 그리고 비정형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을 하고 AWS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서 필요시에 이제 즉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S3의 클래스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S3가 데이터 레이크에 최적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통해서 상황에 맞는 요구사항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좌측에서 이제 우측으로 갈수록 저장 비용은 낮아지지만 액세스에 대한 비용은 올라가는데요. S3를 아마 활용을 하시면은 최적의 클래스를 찾아서 비용을 최적화하시기 위해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클래스로 수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보이는 이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비록 모니터링 비용은 발생하지만 방금 드린 사용자가 수동으로 해야 했던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노력 대비 비용적으로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 레이크 운영 시에 효율성과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S3를 이제 데이터 레이크의 스토리지로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S3를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를 이제 고성능으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부하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병렬 처리해서 높은 스루풋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 CRT 기반의 SDK를 활용 중이시라면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는 다중값 응답 DNS 기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CRT는 AWS SDK의 고성능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다중값 응답 DNS는 특정 엔드포인트에 요청이 몰려서 생기는 이런 핫스팟 현상을 방지를 하고요. 전체 워크로드의 성능과 일관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만약 사용자 지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기능을 꼭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S3와의 각 연결이 95Mbps의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처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워크로드를 그림처럼 이렇게 분산시키면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3는 요청의 단위가 이제 크면 클수록 성능이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512KB 이상의 요청 크기를 다루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초기 스트리밍 시간이 지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처리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화이트데이도 맞는데요. S3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S3는 2006년부터 약 19년 동안 애용되어진 가장 유명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특정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여기 보이는 이 S3 범용 버킷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 범용 버킷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범용 버킷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접두사 또는 프리픽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 데이터라고 이제 노란색의 이제 오브젝트가 보이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앞부분을 프리픽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접두사에 이제 요청이 몰려서 이제 핫 상태가 되고 TPS가 한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S3가 요청 용량을 자동으로 몇 초에서 몇 분에 걸쳐서 조정을 하는데요. 이때 워크로드에서는 이제 일시적으로 속도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시적으로 제한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보이는 초당 읽기 5,500회 그리고 쓰기 3,500회입니다. 대부분의 S3 사용 사례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고성능 워크로드 또는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에는 요청 용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접두사를 좀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두사에 대한 전략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한 두 가지 예시가 좌측 우측 두 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이제 접두사를 최대한 분산하고 동일한 접두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능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이제 날짜 및 플랫폼 접두사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는 이제 날짜 이전에 이제 엔트로피를 추가를 해서 임의성을 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접두사가 다르다고 인식이 되려면 충분히 앞부분의 문자열이 달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좌측 설계에서는 이제 앞부분이 너무 비슷한 문자열이어서 하나의 접두사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성능에 이제 몰렸을 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측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처럼 이제 앞부분에 임의성이 추가가 되어서 다른 프리픽스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권장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분산된 워크로드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접두사에 임의성을 추가해서 의도치 않게 접두사를 공유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S3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2023년 리인벤트에서 AWS는 S3 익스프레스 원조원이라는 새로운 고성능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자릿수의 밀리초 액세스를 필요로 하는 고성능 워크로드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 익스프레스 원존의 특징, 장점, 사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익스프레스 원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객분들을 대하면은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걸 언제 써야 하냐입니다. 이건 여기 익스프레스 원존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 자릿수 밀리초 지연 시간, 그리고 일관된 지연 시간, 그리고 최대 10배 더 빠른 쿼리 속도 이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데이터 레이크의 캐싱이나 모델 학습처럼 빈번한 접근이 필요하고 장기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고성능 워크로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 원존은 기가바이트당 스토리지 비용은 더 높지만 요청 비용을 50% 정도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신다면 성능 대비 비용적으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 원존의 특징은 이제 디렉토리 버킷을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디렉토리 버킷은 익스프레스 원존 이 클래스에만 적용이 되고요. 초당 수십만 개의 요청을 지원합니다. 범용 버킷의 펼쳐져 있는 네임스페이스와는 다르게 이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어서 계층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런 범용 버킷에서 고려해야 됐던 접두사 디자인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 원존은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가 있듯이 하나의 가용 영역을 사용합니다. 컴퓨팅을 이제 스토리지와 같은 그 존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컴퓨팅과 데이터를 이제 다른 존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네트워크로 인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연마저도 이제 최대한 줄여서 성능을 극대화한 클래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일 가용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용성을 위해서는 이제 3A의 가용성을 갖춘 다른 S3 클래스를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원존의 특징인데요. 세션 기반의 인증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3 스탠다드는 이제 각 요청마다 전체 인증 주기를 거쳐야 했고요. 그래서 첫 바이트까지의 지연 시간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이 익스프레스 원존은 여기서 보이시는 Create Session API를 통해서 발급된 세션 토큰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사전 승인하고 그리고 해당 세션은 5분 유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인증은 이 디렉토리 버킷의 전체 버킷 내의 객체에 대해서 읽기 또는 읽기 쓰기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인증이 발생하는 이런 오버헤드를 줄여서 첫 바이트까지의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만큼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객 사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세션 인증은 AWS SDK에서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원존을 사용하는 고객 사례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클릭하우스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을 위해 설계된 오픈소스 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빠른 속도와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 클릭하우스는 익스프레스 원존과 이제 S3 스탠다드를 활용한 투티어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는 고성능의 익스프레스 원존에 저장을 하고요. 오래되거나 접근 빈도가 낮은 데이터는 비용 효율적인 S3 스탠다드로 옮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엔드 유저의 워크플로우 변경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283%의 쿼리 향상 그리고 TCO를 65% 절감하는 이런 성과를 달성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고성능 워크로드와 데이터 레이크에 적합한 이런 S3의 기능, 클래스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업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우진님이 다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진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러스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선호하는 방법은 지금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 형식 그대로 AWS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입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AWS에서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 고려 측면과 새로운 기능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S3의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는 패턴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성능 워크로드를 위해 우리는 주로 지금까지 파일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해 왔습니다. 왜 우리는 파일 형식을 이렇게 선호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맥OS 등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데이터를 파일과 폴더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고 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파일 시스템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일은 포직스 호환을 제공을 합니다. 강력한 일관성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컴퓨팅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의 경우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수정하는 동안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일은 공유하기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유 드라이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고 그 기간 동안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기능과 개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강력한 오픈소스 파일 시스템인 러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를 모두 만족하는 고성능 파일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스터는 고성능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높은 수준의 처리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소스로 우리가 구성하기 시에는 조금은 번거롭고 복잡한 작업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AWS는 2018년에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아마존 FS4 러스터를 출시를 하여 제공을 하고 있고, 대규모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쉽게 AWS 상에서 러스터를 구성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FS4 러스터를 설계를 할 때 가장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는데요. 이를 달성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시스템을 당연히 가장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SSD 기반으로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한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단일 왕복, 즉 싱글 라운드 트립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로드 밸런서나 같은 솔루션이나 클라이언트가 파일 시스템에 접근할 때 여러 서버를 경유하는 것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행기에 직항을 타고 가냐, 비행기에 경유를 타고 가냐의 도착 시간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스터는 읽기 쓰기에 대한 캐싱 기능이 내장되어져 있고 서버 측과 클라이언트 측 모두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캐싱은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프로세싱을 할 때 상당히 성능적으로 이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아우디가 수집한 자율주행 데이터셋인 A2D2에 대한 읽기 소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데이터셋은 30kB의 수백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단위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앞서 S3 스탠다드와 S3 익스프레스 원종 간의 레이턴시의 차이를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실제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FS4 러스터는 S3 익스프레스 원종 대비 약 5배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의 레이턴시는 실제 저희가 성능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러스터가 제공하고 있는 빠른 레이턴시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처리량과 IOPS입니다. 지금부터는 FS4 러스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처리량과 IOPS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아웃 파일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내부를 보게 되면은 여러 스토리지 서버와 디스크 서버로 구축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로 분산이 되어 저장이 되고, 특히 라지 파일의 경우 우리가 정해놓은 스트라이핑 규칙에 따라서 파일은 스토리지 디스크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게 되면은 다시 모든 디스크, 그 다음에 모든 서버의 성능이 다시 클라이언트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디스크와 서버가 모두 함께 동작하여 스케일 아웃 성능을 달성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성능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방법은 일정 수준의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FS4 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할 때 우리는 배포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고, 스토리지 단위 용량당의 처리량, 그리고 필요한 저장 용량을 입력하게 되면은 러스터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총 처리량을 저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퍼시스턴스 SSD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4가지 처리량 옵션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스토리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량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는 여러분들께 용량과 성능 그리고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표에서 스토리지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 스케일아웃 구조의 성능 제공 방식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성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용량과 예상되는 성능에 따라서 FS4 러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배포 옵션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리량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러스터의 내부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성능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우선은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OST, 오브젝트 스토리지 타겟이 있고, 실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찾고 읽고 쓸 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MDT, 즉 메타데이터 타겟 요소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처리 작업은 파일 스토리지 트리 구조 자체에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예를 들면 파일 생성, 파일 삭제, 디렉토리 나열, 권한 얻기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러스터를 포함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은 주로 높은 처리량을 제공을 하도록 많은 비중을 두고 개발이 됐는데요. 메타데이터 IOPS는 그다지 비중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최근에는 고성능 컴퓨팅에서 성능이 더 좋은 대화형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 이에 대해 따라 메타데이터 처리에 대한 성능 역시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초에 아마존에서는 FS4 러스터에서 최대 15배 높은 IOP 메타데이터 처리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FS4 러스터를 사용해 보신 고객분이라면 아마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메타데이터 성능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억지로 스토리지 용량을 늘려야 되는 방식을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쉽게 데이터 저장소와는 별도로 메타데이터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데이터 성능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워크로드의 대표적인 예는 작은 파일에 많은 부하를 주는 워크로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일 생성이라든지 파일 보기, 파일 읽기에서 더 많은 IOPS를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는 콘솔을 통해서 쉽게 자동화 또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IOPS에 따라서 프로비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FS4 러스터에서 처리량과 IOPS 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대역폭입니다. 처리량을 높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로, 즉 대역폭도 당연히 높아야 되는데요. 출시되고 있는 아마존 EC2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게 되면은 컴퓨팅 최저가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GBps를, GPU가 탑재된 가속화된 컴퓨팅 인스턴스는 최대 3200GBps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C2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CPU와 GPU,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워크로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모든 인스턴스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FS4 러스터에서도 새로운 기능인 엘라스틱 패브릭 아답터 EFA 지원 기능을 출시를 하였고, 높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FA는 아마존이 약 6년 전인 2019년에 출시한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TCP 프로토콜이 아닌 아마존이 고안한 SID 프로토콜을 통해서 더 높은 성능, 그다음에 확장성, 그리고 더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통 TCP는 네트워크 계층 자체와 OS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OS 커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00GBps에 조금 제한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반면에 EFA를 사용하게 되면은 EC2에서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커널을 우회하게 되고 SID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대역폭을 확보하고 당연히 더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EFA 자체로 단일 클라이언트에는 초당 700GBps의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즉 GDS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GDS는 이 P5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GPU가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직접 스토리지로 연결해주는 기능으로, 이 GDS를 사용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최대 1200GBps의 처리량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DS를 통한 또 다른 장점은 네트워크 I/O를 구동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OS의 CPU 부하를 최대 70%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감소된 CPU 부하를 갖고
또 다른 워크로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FS를 사용하게 되면은 EFS가 사용하는 SID 같은 경우에는 AWS 내에 최단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스트림으로 발생하는 지연 시간 역시도 20%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AWS 내에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설명은 조금 고객 사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쉘은 몇 년 전에 온프레미스 환경에 HPC 환경을 구축을 하였고 이 온프레미스에 보유한 인프라 리소스의 병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온프레미스의 파일 시스템을 그대로 AWS의 동일하게 FS4 러스터를 통해 구현을 하였고 EC2를 활용하여 온프레미스의 컴퓨팅을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 AWS 내에서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를 활용함에 따라서 확장성과 탄력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S4 러스터의 고성능을 통하여 GPU의 사용률을 거의 100% 가까이 올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마도 AWS에서 P5 인스턴스를 사용하셨던 고객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실제 GPU를 100%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능적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비용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존의 S3 데이터 레이크와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AWS에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두 환경을 연결해서 S3에 구축된 데이터 레이크 방식을 저희가 익숙한 파일 형식으로 접근하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3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일부 도구를 변경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이 필요로 했는데 우리는 파일 형식을 통해서 익숙한 도구와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객체에 그대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러스터가 제공하는 풍부한 성능 기능 역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S3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운트 포인트 포 아마존 S3라는 기술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EC2에 S3가 갖고 있는 프리픽스, 즉 폴더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S3의 API인 get, put, list, delete 등을 통하여 S3과 통신을 하면서 워크로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FS4 러스터를 통해서 FS4 러스터와 S3 간의 기본적인 통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파일 시스템에서 S3 버킷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버킷에 있는 객체들의 목록, 즉 메타데이터를 가져와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S3에 있는 객체를 마치 파일인 것처럼 접근해서 볼 수도 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마운트 포인트 포 아마존 S3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과 같이 이제 대용량 학습 데이터 그리고 ML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다소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반면에 FS4 러스터를 통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중 노드에 대한 쓰기라든지 랜덤 액세스와 같이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한 훈련이라고 하면은 이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능을 조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캐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몇 가지 구성에서 분류 훈련을 실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 메이커의 파일 모드를 이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로 다운로드한 후 해당 로컬 저장소에서 직접 학습 훈련을 실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S3 버켓에 FS4 러스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로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별도로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S3에서 직접 읽어오기 때문에 앞선 경우보다 약 67% 빠른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FS4 러스터가 제공하는 낮은 대기 시간에 주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S4 러스터의 캐싱 기능을 이용하여 정확히 동일한 작업을 한 번 더 수행을 하였고 첫 번째 경우보다 83% 더 빠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는 이미 FS4 러스터 내에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다시 실행 시에 캐싱을 통한 빠른 성능을 제공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S3 버킷 내에 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FS4 러스터를 통해서 쉽게 리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간단한 du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파일이 FS4 러스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사이즈를 보게 되면 한 5.3기가 정도이지만 S3 버켓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FS4 러스터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디폴트로 512K 정도로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최초로 읽게 되면은 소요 시간이 한 40초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때 S3에 있는 데이터는 러스터로 이동하여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파일을 한 번 더 읽었을 때 약 2초 정도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du로 파일이 차지하는 공간을 보게 되면은 이때 FS4 러스터의 실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전체 세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레이크 구축 시 S3 스토리지 클래스를 워크로드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스탠다드 클래스는 병렬 처리, 또한 프리픽스 최적화에 적합하고, 익스프레스 원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스토리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요청 비용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으며, 고성능 워크로드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배의 성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파일 시스템 형식 그대로 AWS 내에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FS4 러스터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처리량에 대한 선택뿐만이 아니고 메타데이터 IOPS를 성능을 저희는 확보할 수가 있고, 또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 등을 통해서 G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훈련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크에 구축된 데이터도 파일 형식으로 보기를 원할 때는 마운트 포인트 4 아마존 S3 또는 FS4 러스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 파일 액세스 패턴과 또는 다중 노드에 대한 쓰기라든지 일관성의 필요성 또는 비용을 고려하여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SA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AWS의 다양한 스토리지 중에 우리 워크로드에 적합한 스토리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요. 앞서 S3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 그다음에 마운트 포인트 4 아마존 S3, 러스터 이외의 다양한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저희가 정말 적합한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워크로드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인 쓰기인지 랜덤 쓰기인지 또는 대용량의 파일이 필요한 건지 작은 파일에 집중되는 건지, 또는 이 외에 스토리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적합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션이 이제 여러분들이 AWS에서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를 수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